오늘 아침 일라디오.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일, 최근에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 경영, 녹색 경영을 비롯해 우리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까지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은 대부분 사람이 주체가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자연과 동물 자체가 주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얘기하듯이 자연의 권리,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강이 훼손되고 동물이 학대를 받게 될 때는 강과 동물 자체가 주체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낯선 상황인데요. 최근에 자연이나 동물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엔 과연 누가 서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것은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중국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콜라에 이것을 넣어 끓여 마신다고 하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음료에 넣어 즐겨 먹습니다. 와인에 계피와 이것을 넣어 끓인 뱅쇼, 글리바인이라는 겨울철 음료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역시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상큼한 이것의 맛과 향기, SES 노래 오 마이 러브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의 향기로 사랑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것이 가득 담긴 향긋한 차 한잔 나누시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시죠. 비타민C가 가득해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특효인 새콤한 이 과일,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러시아 군병력이 배치되면서 긴장감이 아주 높아져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유럽에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의 곡창 지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식량 위기와 함께 취약 국가들의 정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퍼린팔러스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비옥한 흑토지대에 있어서 유럽의 빵 공장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이 혹시라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요. 그 여파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식량 수입국들의 정적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포린펄러스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목표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곡물 생산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쟁의 피해가 그래서 더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식량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밀 생산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0년에 밀 2,400만 톤을 수확해서 이 중에서 1,800만 톤을 수출했습니다. 네. 이 많은 양이 어느 나라로 많이 가나요? 네, 유럽연합,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굉장히 많은 곳으로 수출이 되는데요. 유럽 식량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2020년 레바논에서 소비되는 전체 밀의 약 절반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밀 소비량의 1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14개 국가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폭력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식량 수급도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예멘은 밀 소비량의 22%, 리비아는 밀 소비량의 43%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합니다. 우크라이나 밀의 최대 소비국인 이집트는 2020년 우크라이나산 밀 300만 톤 이상을 수입했는데요. 이집트 밀 소비량의 14%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도 각각 전체 밀 수요의 28%를 공급했고요. 방글라데시는 밀 소비량의 21%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10년 중동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아랍의 봄도 떠오르는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서 곡물 부족 때문에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의 봄과 같은 어떤 그런 시민 봉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2010년대 초반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 역시 식량 가격 상승이 촉발했던 거였습니다. 최근에 카자흐스탄에서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폭동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종종 생필품 가격 급등은 민생고로 누적돼 있었던 불만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정치적 정세가 불안한 리비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유럽이 식량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곡물 공급망 확보와 수입국 다변화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린 팔러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저지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계 식량 창고 중 하나에서 식량 배달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가 식량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 세계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타 코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간에 맞춰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고 내년이 되면 조금 진정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피나스 부총재는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코로나19의 변이 발할 수 있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공급망 대란까지 겹치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강한 수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합하면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오를지 수치도 나온 게 있나요? 네, IMF는 올해 물가가 선진국에서 3.9%,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에서 5.9%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각각 1.6%포인트, 1%포인트나 상승한 건데요. 대신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직전보다 0.5%포인트 하향한 4.4%로 전망했습니다. 코피나스 부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고 이게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수급 불균형이 줄어들고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승이 내년에는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오미크론의 부정적인 효과가 2분기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대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세계 경제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고소득 국가에서는요 70%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4%에 불과하다면서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 그리고 보건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전 세계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86개 국가의 경우 IMF가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위해서 작년 말까지 필요하다고 봤었던 40% 접종률에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고소득 국가의 코로나19 검사 비율은 저소득 국가보다 80배가량 높다면서 불균형감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전염병 대유행 이전의 추정치와 비교해서 2024년까지 전 세계 경제 총생산 손실이 13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진국 경제가 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하겠지만 일부 신흥국가 그리고 개도국의 상당한 규모의 총생산 손실이 예상이 되면서 전 세계 극빈층이 전염병 대유행 이전 추세보다 7천만 명 정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케냐 소식을 좀 보죠. 아주 가뭄이 오래 이어지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케냐 일부 지역에서 2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십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주민들 역시 이제는 식수를 얻는 일마저 포기하고 있고요. 수천 명의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고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마사빗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최소 16만 가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숫자가 2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케냐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가뭄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20억 실린 우리 돈으로 210억 원의 구호자금을 편성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국립가뭄관리청 조종관은 2020년에는 기아에 직면한 사람이 2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8월 달에 대선과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케냐에서는요. 정부 지도자들이 굶주림에 고통받는 이런 주민들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현재는 선거 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굶주리는데 그전에 네. 뭔가 해결을 못하고 점점 숫자가 올라간다는 게 좀 끔찍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 허난성에선 코로나19 검사를 농작물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네, 이것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데요.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허난성에서 방역 직원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마늘잎에 코로나19 검사를 한 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소비자들이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서 마늘 구매를 꺼리자 당국이 품질 보증에 나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가 너무나 과한 대응이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경보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위저우시 허룽진 방역당국이 마늘 색산 검사가 되는 것이 논란이 되자 구매자들이 음성 확인서를 요구해서 검사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마을은 대부분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 마을의 농업서비스센터 담당자가 지난 19일 날 판매가 부진한 마늘 모종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구매 신청서를 올렸는데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긴 하는데 핵산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그런 걱정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늘 모종에 대해서 핵산 검사를 시작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보 등 영상에 올라온 요원이 비닐하우스에서 마늘잎에 이 코로나19 샘플 채취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고요. 이게 좀 과한 조치가 아닌가라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최근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핵산 검사 결과를 일찍 받으러 간 사람들이 웃돈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에 고향에 가려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핵산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조롱 섞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다음 달 4일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등에서 베이징발 귀향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시가 감기약 등을 처방받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요. 광둥성은 해외에서 우편을 받으면 3일에서 7일 이내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이제 베이징에 국가대표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 텐데 별일 없이 좀 잘 치러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엔 환경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나라에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강에게 법적 권리를 줬다고 하는데 어떤 강입니까? 예, 맞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에 그 환관우이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법인격체의 권한을 갖는 법적 실체로 인정되는 강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골재를 제치할 수 있는 강의 하상이 국가의 재산이 아니고 강이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되는 겁니다. 2017년에 이런 법안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벌써 2017년에 돼 있었네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강은 뭐 국가하천이라거나 뭐 산은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야, 이 자연이 그 강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예, 그 법안을 보면은 강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은 인근의 부족과 공동체의 영적, 육체적 생존의 근원이다. 나는 강이고 강은 나이다. 뭐 이런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죠. 마오리 부족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조항이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가누이 강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고 당사자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이 말을 하거나 재판정에는 출소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을 대리하는 새로운 법적 실체에 위임됩니다. 말하자면 후견인을 두는 거죠. 환가누이 강의 후견인이 법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참,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 뉴질랜드에서 이게 벌써 법으로 제정됐다는 게 참 이채롭네요.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 법에서는 자연이나 동식물을 재산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법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요. 자연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법인은 기업 같은 걸 얘기를 하죠. 뭐 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건데요. 그런데 왜 기업에도 권리를 주는데 왜 자연에도 권리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legal person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인격을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격을 갖고 권리 주체가 되는데 자연에게도 법인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인처럼 생각하면 또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네요. 네. 자, 2003년에 도롱뇽 소송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때 도롱뇽이 원고였잖아요. 철도공사 예. 중지 소송을 냈던 게. 예. 네, 그때 천성산에 한 20개 이상의 늪이 있었는데 그 꼬리칠의 도롱뇽이 여기에 삽니다. 그런데 터널을 뚫으면은 습지가 마르고 그래서 도롱뇽이 살 곳을 잃게 돼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롱뇽이 원고가 돼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었죠. 그런데 최종 재판 결과에서는 법원이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래서 소송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뉴질랜드라면, 뉴질랜드 황가누이강이라면 당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후견인 선정도 그 상당히 공정하고 좀 여러 사람들이 누가 대표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예, 이 법안에 따르면은 뉴질랜드 중앙정부가 선택한 1명, 그리고 마오리 부족이 선택한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강의 후견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병상에 누운 사람이나 뭐 구와 같은 이들에게 법적 후견인을 세우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강의 후견인을 세워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테포 투푸아라는 새로운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있으면 이런 후견인이 들어가 있는 테포 투푸아라는 그 조직이 강의 이름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겁니다. 또한 강의 이름으로 법원에 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작업을 그런 후견인 테포 투푸아라는 조직이 맡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우리 법인에 손해 끼칠 일이 생기면 다들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이 후견인들이 이제 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뉴질랜드는 이런 걸 해낼 만한 그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식민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1840년 그 영국과 마오리 부족이 일종의 식민지 협정인 와이팅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본과 마오리족 언어본이 달랐어요. 영어에서는 주권을 이양한다고 돼 있는데 마오리족 부족본에서는 원주민이 절대적 재량권을 행사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속인 거네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뉴질랜드 정부도 이 잘못을 인정하고 1970년에 와이팅이 위원회라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이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황가누이 강 근처에 사는 그 황가누이 마오리 부족이 있었는데요. 이 와이팅이 조약이 조인된 때부터 계속 그 영국 식민 정부와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뭐 채굴업자들이 몰려들으니까 이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한가누이 강에서 워로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한가누이 강이 마오리 부족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한가누이 강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법안이 제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강 말고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에는? 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그 테우레웨라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오리 부족과 정부가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법안을 맺었습니다. 이 원시림과 호수 등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인데, 정부 부처인 환경부전부가 아니라 그 마오리 부족과 중앙정부가 모인 그 신탁이사회가 이 국립공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인으로 인정받아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아무래도 뭐 다른 강이나 국립공원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자연의 권리를 부여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그 에콰도르라고 있는데요. 그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뉴질랜드가 중앙정부와 마오리족 단체와 협상 과정을 통해서 그 개개 법률에 자연의 권리를 부여했다면, 이 에콰도르는 헌법으로 자연의 권리를 명시를 했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더 적용 폭이 넓겠네요. 어떤 식으로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예, 2008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헌법 전문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파차마마를 찬미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파차마마는 어머니 지구라는 뜻인데요. 헌법 제7장에는 파차마마는 그 존재를 온전히 존중받고 그 생명 주기와 구조, 기능, 진화 과정이 유지되고 재생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모든 개인, 지역사회, 부족 민족은 공공당국의 자연의 권리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 중심적 관점, 생태계 모든 종의 상호성을 반영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헌법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싣고 있네요. 에콰도르, 뉴질랜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동물 쪽으로 와보죠. 동물권을 법적으로 좀 인정하려는 시도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대부분 나라에서 법률은 그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나라에서는 동물인 물건이 아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배타적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보살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지만 동물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거나 또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호사 스티븐 와이즈가 이끄는 단체인데 동물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소속된 변호사들은 동물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많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이 인신보호영장이라는 게 자기 의지에 반해서 구금된 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영장입니다. 이를테면 한 시민이 건강한데도 억울하게 정신병동에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다. 그러면 인신보호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인물은 구금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과 같은 법인격제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신보호영장의 청구 대상인데 이 스티븐 와이즈라는 변호사는 동물에게도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신보호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3건의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학 실험실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육시설에 사는 침팬지 4마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승소를 했나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모두 기각이 됐는데요. 동물을 권리 능력이 있는 법인격제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취재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나타낸 판사도 있었어요. 그 뉴욕주 대법원의 바바라 제피 판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직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 시민만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법적 권리 전체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여성과 흑인 등으로 학대된 역사가 있었다면서 법인격체가 동물로 학대되는 게 역사적인 순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그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의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을 제기 중인데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진짜 관심이 가네요.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게 진짜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요? 예, 이번 문재인 정부 초반에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초안으로 내놓은 걸 보면은, 자연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등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많은 연구와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위기,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환경오염 등 위기에서 우리가 생태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를 법체계에 반영하는 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인데요. 다만 미세먼지와 안개가 문제입니다. 내륙 곳곳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2배 정도 수준인데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은 좀 자제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 대전은 1.9도, 광주 2.6, 부산 3.5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만큼 올라서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서울 5도, 대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예년보다는 조금 추워지겠고요. 휴일엔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8,571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였는데요.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는 오늘 확진자는 더 크게 늘어나서 11,000명대에서 12,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앞으로 2, 3주 안에 점유율 90%에 달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며 하루 2, 3만 명의 확진자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는 392명으로 400명 밑으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23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제 충격에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몇 가지 바꿨다고요? 네, 일단 오늘부터 기존의 10일이던 재택치료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건강 모니터링 횟수도 최대 3회에서 고위험군은 2회, 저위험군은 1회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하루 확진자 2만 명 발생에 대비해서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가는 등 최대 11만 명까지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먹는 치료제를 200여 명에 투약한 결과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3차 접종률은 어제 인구 대비 50%를 넘었는데요. 정부는 3차 접종이 오미크론 감염과 위중증을 막아주는 유력한 수단이라면서 설 연휴에도 계속 접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자영업자들의 집단 삭발식이 있었죠? 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온 자영업자 299명이 어제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쌓인 빚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더 이상은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대출로 밀린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됐다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 코로나 피해자 영업 총연합은 다음 달 11일 전후로 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요. 조만간 법원에 손실보상 집단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단체인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도 함께 투쟁할 뜻을 내비치면서 설 연휴 이후에도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될 경우 투쟁 규모와 집단행동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료라며 정부와 임대인이 부담을 나눠서 질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종자의 흔적이 나왔다고요? 네, 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의 상층부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그 형태가 발견이 됐습니다. 광주시와 소방본부 등이 참여한 사고수습 통합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27층 탐색 중에 혈흔 그리고 작업복이 발견됐다라면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책본부는 현장에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구조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맨 꼭대기 39층 아래에 설치했던 이 철제 지지대를 빼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의 공사는 국가건설기준 표준과 현대산업개발의 자체 시공 지침을 어긴 것인데요. 지지대가 남아있으면 창호 작업 등 전체 공정이 늦어지고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도 추가 인건비가 드는 만큼 공기 단축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런 공정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하도급 업체 측의 진술에 따라서 조만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했네요. 네, 송영길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종로, 안성, 청주 등의 지역구 공천을 포기하고 동일 지역에서 4선 연임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건의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하지만 많이 미흡했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송영길 대표는 또한 본인도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며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 비판 목소리가 있고 이 선배가 된 우리가 다시 광야에 나설 때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대신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 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은 거의 전부라면서 송영길 대표가 이를 포기하겠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개혁을 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교원 임용 과정에 대한 교육부 판단이 나왔군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이 허위 이력, 경력 등으로 이 국민대 교원에 임용됐다는 이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14년 이 국민대 겸임 교수에 지원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교육부는 감사 결과 허위 기재가 실제로 있었고 국민대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교수로 임명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원을 뽑을 때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대는 김건희 씨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생략했다라고 하고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엉터리였다고 봤습니다. 이 교육부는 국민대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임용 취소 등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 건진법사 전모 씨가 김건희 씨 회사에서 고문으로 있었다라는 명함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직함만 있을 뿐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워서 2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됐다고요? 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킨 혐의 그리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말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며 기각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이후 수사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리게 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집배원 2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죠? 네, 지난 18일 이 서인천 우체국 소속의 30년차 집배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이 사흘 뒤인 21일에는 대구 성서 유치원 소속의 40대 집배원이 역시 출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2명 모두 지병이 없고 건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집배원 동료들은 과로로 숨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숨진 2명이 모두 잠을 자다가 숨졌고 또 한 주 평균 노동시간도 43시간이 안 됐다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배원들은 아침에 사망해 있는 경우는 전형적인 과로사라고 반박하면서 이 과중한 노동이 집배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설 연휴 택배 물량이 크게 늘었고 또 CJ 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우체국으로 넘어온 배달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배원들은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950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외 뉴스 잘 들었습니다. 밝은 소식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전쟁, 가뭄, 기아 모든 게 인간 욕망과 결국 연관되는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다음 주엔 좀 밝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지. 다음 주는 설 연휴군요. 그 다음 주 소식을 좀 종합할 때 좋은 소식도 들어갈 수 있게 해봐야겠습니다. 자, 1097님 어제 비 오는 바람에 일 못하고 들어갔는데